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레오나르도 다빈치. 왜 생각의 시야 코덱스를 거울에 비춰야 알 수 있도록 가꾸로 썼을까? 다빈치는 중세의 암흑시대 한가운데 있었고 세정에 밝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제주 다빈치 뮤지엄 마니아였습니다. 홈페이지 동영상 자막과 배경음악, 그리고 아나운서의 해설을 즐겨 들었습니다. 미래를 보았는가? 미래가 보이는가? 다빈치가 바라본 미래의 세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모나리자에 숨겨진 다빈치 미래의 꿈. 중세의 암흑 속에서 창조의 씨앗을 심고 르네상스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낸 인류 최초의 문명 디자이너. 인류의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 창조 발상의 기록 코덱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생각의 씨앗. 나는 2015년 로마와 이탈리아 7박 8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밀라노 산타마리아 성당, 부속 건물 식당 벽화 최후의 만찬을 비롯하여 다빈치 고향 피렌체 뮤지엄도 관람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로봇, 배, 방위산업, 도시화 건축, 생명공학, IT, 회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를 꿈꾸는 최초의 문명 디자이너였다. 그가 제주에 왔다. 다빈치. 왜 제주에 왔을까? 지금 이대로는 인류 문명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 불가능한 현대 문명을 위해 다빈치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려고 했는가? 모나리자와 미래의 코드. 이탈리아 문화재청에서는 모나리자의 눈에서 새로운 다빈치 코드를 발견했다. 다빈치는 어떻게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보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에 우리는 지금 다빈치 미래의 코드를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문명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중북부 토스카나 지방의 산골 마을에서 1452년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가족과 함께 피렌체로 이주해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베로키오는 그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공방을 이끌던 실력 있는 예술가였습니다. 다빈치는 그곳에서 20대 초반까지 미술 및 기술 공작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재능을 알아본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에게 그림을 맡기고 자신은 조각에만 몰두할 정도로 레오나르도를 화가가 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생각은 달랐습니다. 67세에 사망한 레오나르도는 26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구상하고 연구한 각종 무기와 다양한 식물류, 수학, 해부학, 기하학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종이의 앞장과 뒷장에 스케치하면서 글씨체를 거울에 비춰봐야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빈치의 관심사는 인간성 해방과 인간의 재발견, 합리적인 사유와 생활 태도의 길을 열어준 근대 문명의 선구, 르네상스였습니다. 날마다 20시간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를 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이자 동반자였던 프란세스코 메르지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프란세스코도 다빈치 코덱스를 공개하면 마녀사냥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평생 간직하고 있다가 1570년 사망했습니다. 프란세스코가 죽고 조카 오라초도는 코덱스가 소중한 보물인 줄 모르고 고물상에 팔거나 가정교사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조각가 폼페오 레오니가 일부를 찾아내 10개의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2세에게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도하기 전에 국왕이 죽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장치 스케치만 별도로 묶은 코덱스 아틀란티쿠스 망가지고 밀라노로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암브로시아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코덱스 중에서 1690년경 화가 주세페 게츠는 트렁크 속을 뒤지다가 노란 종이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런던 북서쪽에 있는 레스터의 영주 토마스 코크가 프랑스에 왔다가 구입해서 영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서 250년 동안 레스터 영주의 시골 사유지에 서재해 있었습니다. 1960년 부유한 미국인 사업가 아르망드 해머가 발견하고 돈을 지불하고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때부터 다빈치 코덱스는 레스터 코덱스에서 해머 코덱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94년 해머가 사망하자 해머 코덱스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때야 물건의 소중함을 알게 된 사람들이 경합을 벌리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빌 게이츠가 물경 3,080만 달러 약 370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빌 게이츠는 코덱스 이름을 다시 레스터 코덱스로 바꾸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택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서재를 마련하고 보관 중입니다. 영국 박물관에는 또 다른 아론델 코덱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다빈치 코덱스는 3만 페이지에 이릅니다. 이처럼 다빈치는 과학자였으며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문명 디자이너였습니다. 다빈치는 물질 문명 발달에 기념비적 업적을 남겼으며 탐욕스러워 보일 정도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맨 사람이었습니다. 건축,
토목, 수학, 과학, 해부학, 공학, 음악, 비행기, 자동차, 각종 무기, 탱크, 자동소총, 잠수복, 낙하산, 콘택트렌즈, 수력자 명종 등 물질 문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아이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다빈치가 살던 시기에 인쇄기술이 발달했는데 글과 그림이 들어있는 코덱스를 출판하려고 글과 그림을 함께 인쇄하는 기계도 발명했습니다. 다빈치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독일의 기술자 콜레드 카이저의 설계도면과 이탈리아인 마르티나가 설계한 자동차도 코덱스에 포함시켰습니다.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쓴 건축 10서 원문을 옮기면서 고대의 인체 비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사람의 몸에 눈금자를 들이대면서 측정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자연이 낸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누워서 팔 다리를 뻗은 다음 컴퍼스 중심을 배꼽에 맞추고 원을 돌리면 두 팔의 손가락 끝과 두 발의 발가락 끝이 원에 붙는 정사각형이 된다. 사람 키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잰 길이는 두 팔을 가로 벌린 너비와 같기 때문이다. 다빈치는 남자와 여자 시체를 39 넘게 해부했습니다. 시체를 냉동시킬 방법도 방부제도 없던 시절이라서 역겨운 냄새를 참아가면서 시체와 며칠씩 함께 보내면서 오장육부를 스케치했습니다. 칼로 파헤쳐지고 피부가 벗겨진 시체를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는 다빈치를 상상만 해도 끔찍해서 소름이 확 끼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했다는 다빈치의 부검 기록을 나는 존 캐리 편저 바다 출판사에서 발행한 지식에 원전에서 읽었습니다. 노인은 죽기 몇 시간 전 말하기를 자기 나이가 100살이며 아픈 데는 없고 단지 쇠약해져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플로렌스의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병원 침대에 앉아 아무 움직임이나 질병의 증상도 없이 죽음의 저편으로 떠나갔다. 이런 평화로운 죽음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나는 노인의 시체를 부검했다. 심장과 하부 조직들은 완전히 쇠약해지고 수축되어 무기력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고 인체 조직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하여 쇠약해진 결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살짜리 어린아이의 부검에서는 노인의 경우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남자의 성기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가끔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남자들이 그것을 발기시키고 싶어도 완강히 거부하면서 늘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제 주인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굴기도 한다. 가끔 남자들이 자고 있을 때 깨어나 있지를 않나. 써먹으려고 할 때 거부하거나 반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도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질 않나. 이 녀석은 늘어져 있든 깨어나 있든 모든 게 자기 좋을 대로다. 이런 것을 보면 이 피조물은 마치 인간과는 별도의 삶과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이 녀석을 감추고 숨기려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사에서 신부들이 나타나듯이 근엄하게 드러내 놓아야 할 것이다. 중세의 암흑 속에서 창조의 씨앗을 심고 르네상스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낸 다빈치는 세정에 밝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 실패로 가톨릭 교회는 궁지에 몰렸는데도 교황 클레멘소세는 사치스런 생활과 파벌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주도권을 장악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교황을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유배 보내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309년부터 1386년까지 68년 동안 교황은 아비뇽에 있다가 그레고리 51세의 로마 귀환으로 유배가 끝난 가톨릭은 재출발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시뇰리아들이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국제교류와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인들과 토지 소유 계층 사람들이 가톨릭과 봉건왕조에 대항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의 페라라, 포를리, 만토바, 베로나, 파도바, 라벤나, 리미니와 같은 도시에서는 시민연대 코무네의 정권을 넘겨받은 시뇰리아 체제가 확고해졌고 시뇰리아는 자신의 권력을 종신직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돈으로 시뇰리아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용병대장 조반니 아쿠토는 영국인이면서도 피렌체에서 이름을 날렸고 프란체스코 스포르자는 용병대장이었으면서도 밀라노의 시노리아가 되었습니다. 시노리아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유럽의 지배권을 되찾은 가톨릭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써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가톨릭 교황은 시뇰리아들 요구를 들러주면서 도시마다 성당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조성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주주의 상징이었던 시뇰리아 광장이 갑자기 두오모 광장으로 바뀌면서 가톨릭은 민중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를 두오모 성당 문화권으로 만드는 것은 가톨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화가와 조각가들로 하여금 부활한 메시아 미신을 비롯하여 천박한 지성을 현란하게 그리거나 만들게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종교적 감동과 종교 외에는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기만 전략이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의 경우 엄숙하고 광대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외벽에는 수많은 조각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건물 지붕과 탑에는 135개의 성인 조상이 바늘처럼 서 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 밀라노의 소신 성모 마리아 조상은 금박을 3,900장이나 입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평원에서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에 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피렌체와 베네치아가 동맹을 맺고 밀라노와 1423년부터 10년 동안 싸웠다는 역사적 기록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문명의 성구는 중세 르네상스였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피렌체와 밀라노는 르네상스 맹화를 고대 로마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피렌체의 서기장 살루타티는 키케로의 서관문을 도입하고 로마의 공화정이야말로 인간의 가능성이 크게 열린 시대였다면서 카이사르와 같은 독재자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면서 공화정을 권장했습니다. 밀라노는 딴판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공화정 말기, 카이사르는 새바람을 일으킨 천재의 통치자였음을 상기하자면서 자신들의 지도자 필리포 비스콘티를 카이사르의 버금가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인류 정신문화사에서 문명의 씨앗 존재 여부는 신을 믿고 안 믿고 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원전사 14년 3월 15일 원로원 의원들이 마련한 환송식에서 암살범들이 카이사르를 살해할 그 시각에 키케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암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와 밀라노 사람들이 카이사르와 키케로의 이념적 논쟁을 재현했던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망하기 2년 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우민정책 차원에서 일반 백성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로마 대성당 건축비를 마련하려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가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한 95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 신부였던 에라스미스는 기존의 라틴어 번역보다 더 정교한 라틴어 신약성경을 다시 발행했습니다. 아이들 조기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어린이의 교육에 대해서를 1529년 베네치아의 알토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베네치아는 비판과 자성의 에라스미스, 그리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반골적인 본성을 드러낸 루터가 설전을 벌린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509년 에라스미스가 발표한 우신예차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인문주의적 풍자였습니다. 우신은 바보신입니다. 바보신은 부유의 신을 아버지로, 청춘의 신을 어머니로, 도취와 무지의 신이었던 유모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신은 친구들을 여러 명 가지고 있습니다. 추종의 신, 게으름의 신, 향락의 신, 무분별의 신, 방탕의 신, 미식과 수면의 신 등 어리석은 신들을 통해서 에라스미스는 당시 학자들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풍자했습니다. 권위주의 및 형식주의로 떨어진 가톨릭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가했습니다. 만일 교황이 기독교의 대리자라면 그리스도처럼 불행한 생애를 보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의 교황은 영화와 행복 속에 있다. 꼬집었습니다. 가톨릭은 에라스미스를 이단시했으며 1521년 독일의 보름스에서 열린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단죄했습니다. 루터의 관할 영주 프리드리 현재는 루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루터는 그곳에 머물면서 에라스미스의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1522년 9월에 출간했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미스 지지를 받으려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에라스미스는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루터는 과격한 선동가였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이성과 의문을 발밑에 두고 깔아뭉개야 한다. 성경의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다소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부정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 주장했기 때문에 에라스미스가 거부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개정 증보판을 출간한 에라스미스는 입장에서는 루터야말로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라스미스는 1524년 자유의지를 혹평함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귀하의 오만하고 무례하고 반골적인 본성으로 인해 온 세상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하는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저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도 되는 듯이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이성과 의문을 발밑에 두고 깔아뭉개야 한다고 주장한 루터는 에라스미스를 원수처럼 여겼으며 가톨릭으로부터 이단 취급도 받았습니다. 에라스미스는 좌절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위스 바젤에서 숨을 거둘 때 하느님이시여 하면서 비가마기 짝이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의 한가운데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톨릭의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의뢰받을 때마다 시간을 끌면서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다빈치는 바울이 말하는 최후의 만찬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톨릭이 주문한 그림의 주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가 자신이 체포될 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입니다. 상당히 계산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12제자들 반응이 눈에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 배반자일까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 뒤에 후광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그렸으며 12제자 몸짓과 손짓, 얼굴 표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작업실을 방문한 어떤 사람이 보고는 만찬 속 제자들은 밀라노 궁정의 저명한 대신들 초상화 같고 시민들의 삶을 그린 그림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1495년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1498년에 완성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미완성이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의 그림에서 몇 안 되는 완성된 작품의 하나이고 가장 손상이 심한 그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6월절의 만찬으로 6월절 식사는 해가 진 다음에 먹는 건데 그림에선 창밖 풍경에서 보이듯 대낮입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포도주 병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는 다빈치가 29세이던 1481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다양한 구상과 진행 단계를 남겨둔 채 1년 뒤 제작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10개의 나무판에 그려진 동방 박사의 경배는 예수 탄생 당시 베들레헴을 찾았던 동방 박사 3명은 물론 인간 군상의 반항, 서로 싸우는 말들, 건축적 디자인, 풍경들과 하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 판자를 접착제로 이어붙인 이 작품의 빈 공간과 밑그림들을 현재 복원 중이라고 합니다. 모나리자 그림도 오래 걸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린 완성 작품은 20점을 넘지 않습니다. 2007년 11월 네이처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를 다빈치가 차지했습니다. 네이처는 과학 전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자를 1위에 뽑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으며 2위는 셰익스피어였고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이면서 최초의 미술 역사가였던 조르조 바사리가 쓴 뛰어난 화가, 조각가, 건축가의 생애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200여 명의 삶과 작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자연이 하늘의 기운을 퍼붓듯 한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이 내리는 것을 본다. 이처럼 감당 못할 초자연적인 은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예술적 재능을 고루 갖게 되는 일이 없지 않다. 그런 사람은 하는 일조차 신성해서 무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으니 오직 홀로 밝게 드러난다. 또 그들의 작품은 신이 손을 내밀어 만든 것과 같아서 도저히 인간이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레오나르도 다빈치. 왜 생각의 씨앗, 코덱스를 거울에 비춰야 알 수 있도록 가꾸로 썼을까? 다빈치는 중세 암흑시대 한가운데 있었고 세정에 밝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빈치보다 40년 전에 살았던 잔다크는 서구 문화의 대표적 인물이면서도 반역과 이단 혐의로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다빈치보다 1세기 후에 살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가설, 지동설을 옹호하면서 가르치다가 단죄를 받았습니다. 12세기 무렵부터 기독교가 대량으로 자행한 마녀사냥 광풍이 휘몰아치는 난세에 살면서도 다빈치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코덱스를 거꾸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살아 생전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빈치 이름조차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문명의 선각자 고인에 대한 예가 아닙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되는 것 또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과 의문점이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화가와 조각가들로 하여금 부활한 메시아 미신을 비롯하여 천박한 지성을 현란하게 그리거나 만들게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종교적 감동과 종교 외에는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기만전술도 종말을 고할 때가 왔습니다. 복음서는 동시대를 살았던 목격자들의 저작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고 나서 35에서 65년이 지난 후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직접 알지 못했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직접 보지 못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야기 자체도 공평무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자신들 선입견에 맞추어 이야기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바트 어만이 말했습니다.